1941년 초여름 독일 기술자팀이 베를린 남쪽 쿰머스도르프의 독일 국방군 시험장에서 기이한 광경주의에 모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노획된 소련 전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차의 각진 차체는 총탄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넓은 궤도에는 여전히 진흙이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이전에 수십 대의 적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소련의 산업 역량에 대한 가정을 확증하는 조잡한 설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해부할 전차는 T-34였습니다. 그들은 다음 몇 주 동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독일 군사 계획자들이 기갑전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었습니다. 수석 기술자인 하인리히 에른스트 크니프캄프는 측정 도구와 기술 도면을 가지고 차량에 접근했습니다. 이 도구들은 표준 평가 절차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크니프캄프는 독일 전차 설계를 개발하는 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적절한 공학 방법론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소련의 특징을 예상했습니다. 간단한 구조, 조잡한 용접, 그리고 대량 생산을 위해 급히 조립된 기본적인 시스템들이었습니다. 그의 팀은 차체 여러 지점의 장갑 두께를 측정하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측정 결과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계측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면 장갑은 45mm 두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두께만이 아니었습니다. 장갑판은 수직에서 60도의 경사각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독일 전차들은 3호 전차와 4호 전차를 포함했습니다. 이 전차들은 수직 장갑을 사용했습니다. 수직 장갑은 제조하기 더 쉬웠으며 전통적인 공학 관점에서 더 논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은 빠르게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T-34의 경사 장갑은 직격탄에 대해 약 90mm, 두께의 수직 장갑과 동등한 보호력을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소련 전차가 현대 독일 중형 전차의 거의 2배에 달하는 효과적인 전면 보호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강철을 추가하는 대신 기하학적 설계를 통해 달성되었습니다. 크니프캄프는 이 발견을 세심한 스케치와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함의는 그의 분석 전반에 걸쳐 퍼져나갔습니다. 경사장갑은 이론적으로 새로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수년 동안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사장갑을 구현하는 것은 상당한 제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내부 부피를 감소시켰습니다. 독일군은 이 설계 경로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생산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승무원을 위한 어색한 내부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소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대량 생산에 적용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검사는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일반적으로 토션바 서스펜션이나 리프 스프링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좋은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유지보수와 전문적인 제조가 필요했습니다. T-34는 크리스티 서스펜션 설계와 함께 큰 로드 휠을 사용했습니다. 기술자들은 각 측면에 5개의 로드 휠을 세웠습니다. 각 휠은 지름이 거의 1m였습니다. 이 휠들은 넓은 궤도에 전차의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크기와 장착 시스템을 통해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단순함은 독일 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초기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 기술자는 전차를 시설 내의 험한 지형을 가로질러 운전하게 함으로써 서스펜션을 시험했습니다. T-34는 독일 전차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경로를 찾아야 했을 장애물들을 통과했습니다. 큰 휠과 넓은 궤도는 차량에 놀랍도록 낮은 접지 압력을 제공했습니다. 각 궤도는 폭이 약 500mm였습니다. 기술자들은 이 특성이 동부전선 전역에 걸쳐 흔한 진흙 환경에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좁은 궤도와 높은 접지 압력으로 인해 부드러운 땅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T-34는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팀은 엔진실을 조사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후방 갑판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동력 장치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V2로 지정된 V12 디젤 엔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보편적으로 가솔린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디젤 엔진은 더 무거웠습니다. 제조 비용도 더 비쌌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시동 걸기도 더 어려웠습니다. 소련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V2 엔진은 38.8리터의 배기량으로 약 50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기술자들은 엔진의 무게를 약 750kg으로 측정했습니다.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엔진은 유사한 출력의 가솔린 엔진보다 크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독일군은 소련 설계자들이 받아들인 절충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젤 연료는 가솔린보다 인화성이 낮았습니다. 이는 전차가 피격될 때 치명적인 화재 위험을 줄였습니다. 디젤 엔진은 이동하는 킬로미터당 연료도 적게 소비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 범위가 연장되었습니다. V2 엔진은 T-34의 내부 연료로 약 460km의 최대 주행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무게의 독일 전차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디젤 엔진의 저온 시동 어려움은 실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T-34가 전기 시동 장치의 백업으로 압축 공기 시동 시스템을 통합했음을 주목했습니다. 소련은 문제를 인식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독일 팀은 이 패턴이 전차 전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T-34는 조잡한 타협의 집합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대 기갑전의 실제 조건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정 절충안을 받아들인 신중하게 고려된 설계였습니다. 주 무장에 대한 조사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을 드러냈습니다. T-34에는 F-34로 지정된 76.2mm 주포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41.5구경의 포신 길이를 가졌습니다. 이는 높은 포구 속도와 탁월한 장갑 관통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독일 정보 보고서들은 이미 이 주포가 독일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독일 무기가 T-34를 안정적으로 관통할 수 없는 사거리에서도 말입니다. 기술자들은 주포 장착 시스템과 후퇴 시스템을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소련 설계자들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무기를 중형 전차 포탑에 장착했는지 기록했습니다. 포탑 자체도 흥미로운 특징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포탑은 독일 기준으로 비좁았습니다. 2명의 승무원, 즉 전차장과 포수만 수용했습니다. 독일 전차 교리는 3명의 포탑 승무원을 선호했습니다. 이는 전차장, 포수, 탄약수의 역할을 분리했습니다. T-34의 2명 승무원 포탑은 전차장이 탄약수 역할도 겸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그의 상황 인식 능력을 감소시켰습니다. 독일군은 이것을 전술적 약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포탑 설계가 생산을 단순화하고 차량의 전체 높이를 줄였다는 점도 관찰했습니다. 전차 전체의 제조 품질은 독일의 접근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철학을 드러냈습니다. 용접은 종종 거칠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슬래그와 불규칙한 비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내부 부품들은 독일 차량에서 흔한 정밀 가공이 부족했습니다. 도장 적용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품에는 성급한 마감 작업으로 인한 공구 자국이 보였습니다. 장인 정신과 정밀함의 전통에서 훈련받은 독일 기술자들은 초기에는 이러한 특징들을 소련 제조 표준에 대한 편견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가 분석은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거친 용접은 필요 이상으로 강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덜 숙련된 용접공이라도 이음매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도한 재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정밀함을 요구하지 않는 부품들은 의도적으로 느슨한 공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생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 전차 전체는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작업자들을 사용하여 신속한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잡한 제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총력전 생산에 최적화된 제조 방식이었습니다. 독일군은 T-34가 약 3,000 맨아워로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4호 전차는 제조에 약 7,000 맨아워가 필요했습니다. 소련 공장들은 T-34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보부가 처음에는 선전으로 일축했던 속도로 말입니다. 쿰머스도르프의 기술자들은 이제 이 수치들이 아마도 정확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설계는 독일 전차들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과 정밀 제조 없이도 신속한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한 기술자는 변속기와 최종 구동 장치를 조사했습니다. 이 부품들은 비교적 적은 킬로미터 운행 후 마모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독일군은 변속기가 기어 변속이 어려웠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한 클러치 작동에 상당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독일 기준으로 볼 때 이것들은 생산 차량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련 설계자들은 명확하게 이러한 한계를 단순성과 제조 용이성을 위한 절충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변속기는 숙련도가 낮은 작업자들에 의해 빠르게 생산 및 설치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수백 시간 운행 후 마모되더라도 교체될 수 있었습니다. 생산 속도를 고려하면 전차 전체를 소모품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승무원실은 안락함이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설비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전병 좌석은 얇은 패딩이 있는 단순한 벤치였습니다. 시야 확보 장치는 기본적인 것이었고 그 수도 적었습니다. 장비와 탄약의 내부 적재 공간은 최소한이었고 독일 기준으로 형편없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전투실은 변속기 위에 바닥이 없었습니다. 이는 승무원들이 구조 부재 위에서 균형을 잡도록 강요했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장기 작전 중 승무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작은 특징들을 통합했습니다. 더 나은 좌석, 더 많은 시야 확보 장치, 체계적인 적재 공간, 그리고 사려 깊은 인체 공학 설계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락함은 또 다른 의식적인 절충안이라는 것을 독일 기술자들은 깨달았습니다. T-34는 전투가 시작될 때 더 많은 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장기 작전 중 승무원 피로보다 덜 중요하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었습니다. 소련 교리는 독일 계획이 의존했던 지속적인 작전 속도보다는 물량과 추진력을 강조했습니다. 승무원에게 다소 불편했지만 이 전차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전투에서 높은 생존력을 가졌습니다. 이는 다른, 그러나 잠재적으로 유효한 공학 철학을 대표했습니다. 장갑 방어 시스템은 독일 평가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사진 전면 장갑 외에도 측면 장갑 또한 약 40도 각도로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포탑 장갑은 둥글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적 포탄이 수직으로 타격할 평평한 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장갑 설계의 모든 측면은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보호력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T-34의 총 중량은 약 26톤이었습니다. 이는 독일 중형 전차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적인 보호력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독일군은 노획된 T-34를 상대로 발사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그 시대의 표준 독일 대전차포들은 일반적인 전투 사거리에서 전면 장갑을 관통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초기 전쟁에서 연합군 전차에 충분했던 37mm 팍36은 근거리에서도 T-34의 장갑에서 포탄을 튕겨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인 50mm 팍38은 500m 미만의 사거리에서만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리한 충격 각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대전차 무기로 무장한 독일 방어 진지들이 T-34를 저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전술 교리에 대한 함의는 심오했습니다. 독일 전차 전술은 우수한 훈련,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장비의 질적 우위에 의존했습니다. T-34의 등장은
그러한 질적 우위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습니다. 3호 전차나 4호 전차에 탑승한 잘 훈련된 독일 전차 승무원들은 T-34의 기술적 능력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독일 계획자들이 우수한 전술로 관리 가능하다고 가정했던 수치들이 갑자기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1941년 여름과 가을 동안 최전선에서 온 보고서는 쿰머스도르프의 엔지니어들이 발견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독일 전차 지휘관들은 표준 대전차 무기의 공격을 견뎌내는 T-34 전차와 마주쳤다고 보고했습니다. 판저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전차가 T-34 전차의 주포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없는 거리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넓은 궤도와 강력한 엔진은 T-34 전책에 진흙과 눈밭에서 기동성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이러한 기동성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군은 전술적 오류 때문이 아니라 T-34 전차의 근본적인 기술적 우월성 때문에 전차전을 패배했습니다. 1941년 10월 메우첸스크시 근처에서 있었던 한 전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판저 4호 전차를 장비한 독일 판저 중대와 소규모 T-34 전차 부대 간의 대결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표준 포위 전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T-34 전차는 독일 차량을 무력화시키는 지형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T-34 전차들은 독일 포탄이 장갑을 관통할 수 없는 위치에서 교전했습니다. 동시에 소련군의 76mm 주포는 여러 대의 독일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이 교전은 독일군이 여러 대의 차량을 잃고 후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독일군은 오직 한 대의 T-34 전차만을 파괴했습니다. 독일 제2판저 집단군 사령관 하인츠 구데리안 장군은 직접 T-34 전차의 활약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 징역 작전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T-34 전차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구데리안은 독일 전차 설계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프랑스와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 몇 주 동안 큰 성공을 거두었던 전차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자신들의 장비가 동부 전선의 규모와 조건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쿠머스도르프의 엔지니어링 팀은 1941년 가을 내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독일군과 산업계획 조직들 사이에서 유포되었습니다. 문서들은 T-34 전차가 전차 설계에서 혁명적인 발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34의 화력, 장갑 보호, 그리고 기동성 조합은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설계는 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T-34 전차는 대량 생산 중이었습니다. 반면 독일 산업은 여전히 다른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T-34 전차 문제에 대한 독일의 대응은 여러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독일군은 더 강력한 대전차포를 요청했습니다. 75mm 박-40포의 개발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적절한 거리에서 T-34 전차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부전선 전역에 걸쳐 부대에 충분한 팍-40포를 생산하고 배치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보병부대는 지뢰, 수류탄 및 기타 즉석 무기를 사용하여 T-34 전차와 근접 교전하는 새로운 전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술은 병사들이 적 전차 몇 미터 이내로 접근해야 했고 이는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했습니다. 독일 전차 설계는 두 가지 병행 경로로 전환되었습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기존 설계의 더 강력한 포와 강화된 장갑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저 4호 전차는 더 긴 75mm 주포와 추가적인 전면 장갑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보병 지원 전차에서 더 유능한 대전차 차량으로 변모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조는 무게와 복잡성을 증가시켰습니다. T-34 전차의 균형 잡힌 특성 조합을
근본적으로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식은 T-34 전차로부터 얻은 교훈을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전차 설계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판터 전차를 탄생시켰습니다. 판터 전차는 경사 장갑, 큰 보기륜, 강력한 주포 등 T-34 전차의 개념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판터 전차는 1943년까지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독일 엔지니어들이 노획한 T-34 전차를 처음 조사한 지 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2년은 독일군이 적절한 대응책 없이 증가하는 T-34 전차에 직면했던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소련의 생산 통계는 도전의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소련 공장은 1941년에 약 3,000대의 T-34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독일 침공의 혼란과 우랄 산맥으로의 산업시설 대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습니다. 1942년에는 생산량이 약 12,500대의 T-34 전차로 증가했습니다. 대피했던 공장들이 더 안전한 장소에서 재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1943년에는 소련 산업이 매년 15,000대 이상의 T-34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독일 전차 생산량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1942년에 판저 3호와 4호 전차를 합쳐 약 3,800대를 생산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T-34 전차와 효과적으로 교전하기에 부적합한 무장을 갖춘 변형 모델이었습니다. T-34 전차의 설계 철학은 이러한 대규모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련 공장은 단순화된 생산 공정으로 작업자들을 신속하게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전차는 특수 제조가 필요한 복잡한 부품이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습니다. T-34 전차가 원래 설계된 하르키우를 포함한 주요 산업 중심지가 점령당했습니다. 독일군이 소련 영토로 진격했을 때 소련의 계획자들은 단순히 기계와 노동자들을 우랄 산맥의 새로운 시설로 이전했습니다. 생산은 최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새로운 장소에서 몇 달 내에 재개되었습니다. 독일 산업은 이러한 유연성을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 전차 설계는 정밀 제조, 특수 부품, 그리고 숙련된 노동력을 요구했습니다. 전차 공장은 쉽게 이전할 수 없는 복잡한 공급망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연합군의 폭격 작전이 독일 산업 중심지를 목표로 삼았을 때 전차 생산량은 그에 따라 감소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처음에는 조악하다고 여겼던 T-34 전차의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총력전의 혼란에 놀랍도록 강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T-34 전차는 또한 야전에서의 유지 보수와 수리에서도 이점을 보였습니다. 소련 설계자들은 야전 조건에서의 수리 용이성을 우선시했습니다. 엔진은 기본적인 도구와 간단한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전차 승무원이 직접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부품은 모듈식이었으며 다른 T-34 전차들 사이에서 상호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모듈성은 손상된 전차가 다른 손상된 차량에서 부품을 재활용하여 자주 수리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독일 전차는 더 복잡한 시스템과 엄격한 공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요 수리를 위해 공장 수준의 시설을 자주 요구했습니다. 소련의 정비 교리는 이러한 설계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전차 부대는 야전 조건에서 대규모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수리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손상된 T-34 전차는 자주 회수되어 수리되었고 며칠 내에 다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독일 부대는 비슷한 전투 피해를 입었을 때 전차를 후방 시설이나 심지어 독일 본토로 보내 수리해야 했습니다. 작전 가용성의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소련 전차 부대는 독일 부대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명목상 전력을 작전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략적 함의는 개별 전투나 작전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T-34 전차는 산업 역량, 전술적 요구 사항, 그리고 전략적 목표 사이의 근본적인 조화를 나타냈습니다.
소련 계획자들은 현대 기계화 전쟁의 본질을 정확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차량을 설계한 것입니다. 이 전차의 우수성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단 하나의 뛰어난 혁신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특성에 대해 어려운 선택을 한 체계적인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독일 계획자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밀 제조, 전술적 유연성, 그리고 기술적 정교함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독일의 산업 기반, 군사 전통, 그리고 1930년대 후반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부 전선의 요구사항은 그러한 선택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쟁터의 광활함, 혹독한 환경 조건, 소련 산업 생산의 규모, 그리고 소모적인 전투의 성격은 모두 T-34 전차의 설계 철학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접근 방식보다 우월했습니다. T-34 전차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전차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후 서방 군사 계획자들의 분석은 이 설계의 혁명적인 본질을 인정했습니다. 경사장갑, 강력한 주포, 신뢰할 수 있는 디젤 엔진, 그리고 넓은 궤도의 조합은 후속 전차 개발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전후 시기 미국의, 영국의, 그리고 프랑스의 전차 설계는 많은 T-34 전차의 개념을 통합했습니다. 승무원 편의와 제조 정밀도에서의 타협을 수용하면서도 방어력, 화력, 그리고 기동성을 강조하는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표준 교리가 되었습니다. 소련 설계자들은 전쟁 내내 T-34 전차를 계속 개발했습니다. 1944년에 도입된 T-34-85 전차는 85mm 포를 갖춘 업그레이드된 포탑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계의 전술적 한계를 일부 해결한 3인 승무원 배치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기본 차체와 구동 시스템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래 설계의 건전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공장들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변형을 포함하여 약 84,000대의 T-34 전차를 생산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된 전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41년 여름 쿰머스도르프에서 최초로 노획된 T-34 전차를 조사한 독일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갑전을 재편할 진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조악해 보이는 소련 전차가 전쟁 상황에서의 대량 생산에 적용된 정교한 엔지니어링 사고를 대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사장갑, 넓은 궤도, 강력한 포, 그리고 디젤 엔진은 무작위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행운의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소련 설계자들이 현대 산업 전쟁에서 기갑 차량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정확히 식별한 결과였습니다. 그 후 가용한 산업 역량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엔지니어링한 결과였습니다. 하인리히 에른스트 크니프캄프와 그의 팀은 자신들의 발견을 상세한 기술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들은 독일군 및 산업 조직을 통해 유포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독일 전차 개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도전 과제로 판명되었습니다. 독일 산업과 군사 교리는 이미 다른 접근 방식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시간, 자원, 그리고 조직적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제3제국은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부족해졌습니다. T-34 전차는 현대 기계화 전쟁에서의 성공이 전술적 기술이나 작전적 기량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산업 역량, 전장 요구 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그리고 생산 능력에 부합하는 엔지니어링 설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동부 전선의 진흙탕을 가로지르던 이 전차의 넓은 궤도는 소련의 산업력과 설계 철학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 계획자들은 이를 치명적으로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궤적은 러시아의 진흙탕뿐만 아니라
전쟁의 전체 궤도와 전 세계 기갑전의 미래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